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사업을 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출퇴근할 때 썰밤에 올라오는 사연 자주 듣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 과거를 좀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한 여자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경악스러운 반전이 숨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여러 명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고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못 잊는다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습니다. 제게 첫사랑은 유독 특별했던 존재거든요. 대한민국에 첫사랑과 결혼까지 한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요. 저는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나쁘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 시절 친구 소개로 만난 아내가 제 첫사랑이자 첫 연애 상대였습니다. 무려 4년간의 열애 끝에 바로 결혼까지 골인했죠. 결혼 생활은 나름 행복했습니다. 저보다 4살 연하였던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업주부가 됐고요. 열과 성을 다해 제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요즘은 아침 못 얻어먹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늘 따뜻한 새밥에 새 반찬으로 아침을 차려줬고요. 따로 도시락까지 싸줄 정도로 가정적이었습니다. 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바가지 한번 긁은 적이 없고요. 제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줬죠. 그 시절에도 그런 조강지처는 흔치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놈들이 저희 아내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를 정도였네요. 용기를 내 시작한 사업이 나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부턴 모든 게 순탄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던 가정부를 고용해주기도 하고요. 여자들이 선망하는 고급 핸드백과 모피코트를 선물하기도 했죠. 난 참 결혼 하나는 잘했어. 당신 같은 남자가 내 남편이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내가 웃으며 그런 말을 할 때면 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세상 부러운 게 하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내와 금술이 좋아 잠자리는 꼬박꼬박 가졌고요. 저희 어머니 덕분에 임신에 좋다는 음식이며 보약 같은 것도 이것저것 챙겨 먹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삼신할머니에게 밉보인 게 있는 건지 뭔지 이상하게 아이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난임병원이니 뭐니 그런 것도 잘 없을 때였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산부인과와 한의원도 가봤지만 별 효과는 없었고요. 이런저런 미신에 기대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다 소용없는 짓이었네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무래도 임신이 안 되면 더 눈치가 보이는 건 여자 쪽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셋 낳았다는 동네 아주머니 속옷을 가져와 입으라 했을 땐 모멸감이 느껴진다면서 울고불고 화를 내기도 했죠.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다른 여자가 입던 속옷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당신도 참 그래. 그냥 그 자리에선 대충 알겠다고 받은 다음에 버리고 나면 되지.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 했어? 어머니도 나름 생각해서 갖고 오신 건데 얼마나 무안했겠어. 나한테 전화해선 울면서 하소연하시더라.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잘못했지 그럼. 또 거기서 아니라고 어머님 편만 들었지.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동안 어머님이 임신 잘 되는 약이랍시고 갖다주는 온갖 정체불명의 약들 먹는 것도 고역이었고 무당한테 받아온 부적 갖고 다니려 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 그리고 눈치는 또 좀 주셔? 툭하면 누구네 집은 아들이 셋인데 어쩌고 밥 먹는데 다 얹히게 말이야.
막말로 임신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애는 나 혼자 만드냐고. 근데 왜 당신한텐 뭐라고 안 하고 나한테만 그러는데? 며느리인 내가 만만해서 그런 거잖아. 아내는 그동안 쌓인 게 많아 보였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했다 하고 숙이고 들어갔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아내에게 임신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셨고요. 그럼 아내는 또 저한테 하소연했죠. 부부가 서로 좋아 죽는 것도 신혼 시절 한때이지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부부 사이는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하던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일이 너무 바빠졌어요. 해외 출장이다 뭐다 해서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았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가 없는 쓸쓸함을 달래고자 문인회에 들어가 시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그래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는 날이 많았을 텐데 아이가 없으니 굳이 대화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할 얘기도 없더군요. 권태기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설상가상 그쯤 잘 돼가던 사업에도 갑자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가 당시 하던 사업이 중국에서 저렴한 자파를 떼다 파는 유통업이었는데요. 모 대기업에서 본격적으로 그 분야 유통사업에 뛰어들면서 거래처며 고객들을 죄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름 마진을 줄여 가격 경쟁도 해봤지만 대기업과는 상대가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회사 운영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고요. 10수명에 달했던 직원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났죠.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수성가한 집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 저도 모아둔 현금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 없는 돈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 주고 나니 빚만 한가득이더군요.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나중엔 은행 대출도 더는 나오지 않아서요. 이자조차 못 갚고 은행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를 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인생이 진창에 빠지는 것도 한순간이더군요. 어떻게든 저와 친해지려던 지인들은 아예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친척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손을 벌려봐도 앓는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처갓집도 도움을 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회사가 넘어가는 걸 막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급한 대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뛰기 시작했는데요. 생전 사무실에 앉아 서류만 보고 거래처 사람들하고 골프만 치다 처음으로 막일이란 걸 해보니 너무 힘들더군요. 팔다리며 허리까지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하루였던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지기 전까지 공사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팠죠. 아내에게 허리찜질하게 수건 좀 데워달라 하니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 할 말 있거든? 잠깐만 좀 여기 앉아봐. 무슨 할 말? 아내의 말이 너무 서운했지만 일단 아내가 이끄는 대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한참 분위기를 잡던 아내가 경악스러운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이혼해주라. 아내가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의 내용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아내 얼굴만 쳐다봤죠. 그러자 아내가 미간을 찡그리면서 재차 입을 열더군요. 내 말 안 들려? 뭐라고 대답 좀 해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그래. 어차피 우리 무늬만 부부로 지낸 지도 오래됐잖아. 이렇게 결혼 생활 지속하느니 서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낫지 않겠어? 아내는 담담하게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들어 읽어보니 이혼 서류더군요. 대체 언제 저 모르게 이런 것까지 준비해 놓은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로 절로 눈물까지 핑 돌았죠. 차마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래도 제 끓어오르는 감정은 차마 감춰지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난 한 번도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 같은 거 해본 적 없어.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 따위 해본 적 없다고.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내 첫사랑인 거. 당신도 내가 첫사랑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첫사랑이 뭐 그렇게 대단해? 우리 사랑도 남들처럼 유효기간이 다 된 거야. 그뿐이라고.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리란 보장은 없잖아. 당신 참 잔인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간 부부로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요즘 사업 힘들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도. 근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혼 얘기를 해야 돼? 그것도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말해봐. 어떤 새끼야? 어디서 만난 새끼냐고? 내가 어떻게든 회사 살려보겠다고 공사판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놈이랑 놀아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렇게 말해서 날 나쁜 년으로 만들면 당신 속이 시원해? 나도 그동안 힘들었어.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당신 집안 사람들한테 하자 있는 여자 취급받았고 당신은 일이 바쁘단 핑계로 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그래서 내 마음이 식은 게 죄야?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해? 당신 지금 바람난 거야. 남편 두고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거라고. 그래서 법원에 간통죄로 고소라도 하게? 어디 할 테면 해봐. 난 두렵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랑과 자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빨간 줄 그이는 것쯤 대수야? 더는 당신하고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일어날게. 이혼 서류엔 꼭 사인해줬으면 좋겠어. 웃기지 마. 난 절대 사인 못해. 전 아내가 보는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식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려치기까지 했죠. 그래도 아내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면서 화를 냈죠. 정말 말 그대로 전쟁같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끓어오르던 분노와 배신감이 조금씩 식으면서 이성이 돌아오고 나니 뒤늦게 후회가 들더군요. 아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말대로 제가 그동안 사업 때문에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고부 갈등도 남편이자 아들로서 중간 역할을 잘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큰맘 먹고 아내가 좋아하던 딸기와 와인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한잔 기울이면서 못다 했던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네요. 제가 아직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용서받고 또 용서해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같이 살고 싶었죠. 여보, 술 한잔 할래? 아내가 거절할 걸 각오하고 물어봤는데요. 웬걸 아내가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랜만에 술을 한 잔 기울였습니다. 나름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 용기를 내 입을 열었죠. 여보, 나 아직 당신 많이 사랑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그동안 외롭게 혼자 뒀던 것도, 어머니가 임신 문제로 스트레스 줄 때마다 방패막이가 못 돼준 것도 내가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응? 그래도 나 완전 빵점짜리 남편은 아니었잖아.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글쎄,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닐까? 내가 말했잖아, 나 다른 남자 생겼다고. 그래서 당신 그 자식 정말 사랑해? 어떤 놈인데? 뭐하는 놈인데? 제 말에 아내는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대로는 아내를 정말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왈칵 밀려오더군요. 당신이 나 용서해주면 나도 당신 용서해줄 수 있어. 나랑 다시 살겠다고 하면, 그렇게만 해주면 바람 피웠던 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사업은? 영 회생불능인 거지? 아내의 뜻밖의 질문에 말문이 턱 막혔어요. 회사가 곧 문 닫을 처지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사는 아무래도 폐업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나 아직 젊잖아. 막노동 계속해서라도 빚 다 갚고 다시 사업 시작할 거야. 그럼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진짜야. 당신 나 알잖아. 한 번만 더 믿어주라.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 저를 뚫어져라 보던 아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긍정의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였죠. 저는 안심해선 아내와 술잔을 마저 기울였고요. 늦은 밤이 돼서야 잠에 빠졌습니다. 참 멍청하고 바보 같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때 아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옷과 폐물도 전부 사라져버린 뒤였죠. 맞아요. 아내는 저 몰래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한테 또 한 번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면서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는 그 어디에서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집에도 심지어 처갓집에도 내려가 봤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더군요. 문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내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내를 향한 그 더럽고 어두운 감정이 저를 살게 했어요. 아마 진심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분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 사람보다 잘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 악물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뛰고요.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죠.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이 15년이지 강산이 변하고도 한참 남을 세월이었죠. 저는 제 젊음을 다 바쳐서 빚을 갚았고요. 간신히 모은 종잣돈 500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의류 관련 사업이었어요. 저는 패션의 패도 모르는 아저씨지만 저희 여동생이 그쪽으로 센스가 있는 편이거든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새로 회사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의류 사업에 뛰어들었죠. 처음 도전하는 분야다 보니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5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 회사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통장에 꽂히는 돈도 억소리가 날 만큼 많아졌죠. 맞아요. 그토록 바라던 재기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자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이 다시 하나둘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참 가소로워서 보란듯이 연을 끊어주고요. 다른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인생 굴곡도 겪고 나이도 먹어 그런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겨서요. 이상한 사람은 알아서 먼저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또 아내에게 배신당한 뒤로 여자하고는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그쯤 되니 서서히 옆구리가 시리더라고요. 부모님도 언제 재혼할 거냐면서 너도 이제 더 늦기 전에 좋은 여자 만나야 되지 않겠냐면서 들들 볶기 시작하셨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영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자꾸 거절하게 되더군요. 여동생은 슬쩍 저에게 아직 전철을 못 잊은 거냐며 묻기까지 하대요. 딱히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다만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이미 50이 훌쩍 넘은 상태였으니까요. 친구놈들은 이미 진작에 애들 다 키워놓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때였죠. 그 사이에서 혼자 재혼 상대를 찾는다는 게 영 낯뜨겁더군요. 어쨌든 그날도 사업으로 만난 사람들과 골프 약속이 있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평소엔 기사를 쓰지만 주말에 저 개인적으로 움직일 땐 제가 직접 운전을 했거든요. 나름 운전 실력이 나쁜 편은 아니라 여유롭게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어 막 멈춰 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강한 충격이 오더니만 그대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제 차를 박은 거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박은 건 빨간색 소형차였는데요. 여자들이 많이 모는 차로 유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운전석에서 여자 한 명이 얼른 내리더군요. 죄송해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만 엑셀을... 많이 다치셨어요? 뭐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교통사고잖아요. 이거 제 연락처인데요. 병원 가서 검사 받은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차는 보험사 통해서 수리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제가 화를 낼 틈도 없이 죄송하다면서 연거푸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미안해져서 괜찮다고 그만 사과해도 된다고 말릴 정도였죠. 어디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차가 심하게 망가진 것도 아니니까 그만 사과하세요.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면 이 정도쯤은 별일도 아닌걸요. 진정하시고 일단 가보세요. 명함이 있는 번호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꼭 연락 주세요. 혹시 몰라 골프 약속이 끝나고 바로 병원에 들렀습니다. 역시나 별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함이 있는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오대요. 그녀와 보험 처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그녀가 뜻밖의 제안을 했지 뭡니까? 글쎄 너무 미안해서 그런다고 밥이라도 사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떨떨했지만 솔직히 싫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녀가 제법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니 솔직한 말로다가 그런 여자를 싫어할 남자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잡티 하나 없이 고운 피부에 긴 생머리, 쌍꺼풀 진 커다란 눈. 그녀는 수더분하고 소박했던 전처와 달리 눈에 띄는 화려한 미인이었죠. 못 이기는 척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근사한 경양식집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적인 말들이 오가면서 그녀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무려 6살 연하였고요. 화려한 외모와 걸맞게 작은 화장품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하더군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당연히 결혼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웬걸 그녀는 놀랍게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하나 없이 이혼했다 하더군요. 전 남편은 진작에 재혼했고요.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 어쩌다 보니 이 나이까지 혼자 살고 있네요.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인걸요. 어머, 그럼 혼자세요? 만나는 사람도 없으시고요? 네. 전처하고는 20년 전에 이혼했고요. 그 뒤로 쭉 혼자였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에 동질감을 느껴서일까요? 그날 이후로 저와 그녀는 종종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요.
때로는 술도 한 잔 기울이면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큼 그녀를 향한 제 감정도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죠. 글재주는 없지만 나름 표현을 해보자면 여자친구는 제 삭막했던 인생에 찾아온 오아시스와 같았다고나 할까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니 꽉 막혔던 숨통이 탁 트이고요. 무채색이던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꽃놀이를 가고, 여름엔 바다를 보러 가고, 가을엔 단풍 구경을 가고, 여자친구와 함께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의 사계절이 온몸으로 느껴지더군요. 일이 바쁜 와중에도 거의 매일같이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둘 다 하는 일이 나름 자영업이라면 자영업이다 보니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서로 아이도 없으니 눈치 볼 사람도 없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여자친구에게 푹 빠졌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아내 이후로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지금 여자친구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루빨리 제 여자로 만들고 싶었죠. 한 6개월을 만나다 여자친구에게 1박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엔 친구처럼 지냈다 보니 관계 정립하는 게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나이가 있는 것 치곤 아직 스킨십은 진도가 느린 편이었죠. 친구놈들은 그런 저를 한심하다고 놀렸지만 글쎄요. 그렇게 진도가 느린 건 또 그 나름대로의 설렘과 긴장감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행 얘기를 꺼내니 여자친구도 그게 무슨 뜻인지 단박에 이해했나 봐요. 얼굴을 붉히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수줍음 가득한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덩달아 저도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여행을 기약하면서 헤어질 땐 입도 맞췄는데요. 여자친구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귓가로 천상의 종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너무 기뻐서 말이죠. 여행은 예상했던 대로 즐거웠습니다. 미리 알아둔 호텔은 야경이 끝내주게 예뻐서 여자친구도 마음에 들어했고요. 친구놈한테 추천받은 식당도 음식이 아주 맛있었죠. 배불리 먹고 술도 한 잔 기울이고 나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그토록 고대하던 하룻밤을 함께 보냈죠. 마치 전생에도 인연이었던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안락했습니다. 젊은 날처럼 열정적이고 뜨거운 잠자리는 아니었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여자친구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드는 게 어찌나 극락 같던지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네요. 다행히 여자친구도 저와 함께한 밤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끌어안더니만 바로 코를 골며 잠이 들더군요. 아이처럼 무해한 그 얼굴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못 말리는 사랑꾼이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달콤했던 첫날 밤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뒤바뀔 줄은 말이죠.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저도 바로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녘에 목이 너무 말라 잠에서 깼지 뭡니까? 생수를 마신 뒤 기왕 일어난 김에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고요. 다시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여자친구가 뭐라고 웅얼거리면서 뒤척이더라고요. 깼나 하고 보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도 귀여워서 혼자 웃다가 여자친구의 옆으로 돌아간 고개를 바로 돌려주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여자친구의 목덜미에 너무도 익숙한 누군가의 흔적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돼. 목 뒤에 점 3개. 거기에 화상 자국까지.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두 눈을 비빈 채 여자친구의 목덜미를 재차 살펴봤어요. 그동안 여자친구의 긴 머리칼 때문에 미처 못 봤는데요. 여자친구의 목 뒤엔 그 누군가처럼 점 3개의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란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20년 전 절 버리고 간 전처였죠. 안에는 특이하게 목 뒤에 삼각형 모양으로 점이 3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데기에 대어서 새끼손톱만한 크기의 화상 자국도 있었는데요. 점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화상 자국까지 똑같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하지만 아무리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도 자기 전처도 몰라보는 멍청한 놈이 어딨겠습니까? 기막힌 우연이겠지. 뭔가 내가 착각한 거겠지 하면서 애써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몰래 소파에 놓인 여자친구의 가방을 열어봤죠. 신분증 같은 거라도 확인하면 진실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여자친구의 지갑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었는데요. 전처와 이름도 사진도 달라서 안도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글쎄 전처와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그 뒤에 주민번호까지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워낙 숫자 기억을 잘해서 그때까지도 전처 주민번호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한 자릿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똑같았습니다. 동일인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죠.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저는 점점 가빠지는 호흡을 가까스로 추스른 채 이번엔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요. 여자친구와 몇 번 데이트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몇 번 목격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상태였거든요. 기억하고 있던 번호를 누르자 다행히 바로 잠금이 풀렸고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속 문자 내역이며 사진첩 같은 걸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에 저는 핸드폰을 하마터면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죠. 여자친구는 역시나 제 전처가 맞았습니다. 사진첩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전처의 옛날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이 나오더군요. 성형외과 번호도 저장돼 있는 걸로 보건대 여자친구는, 아니 제 전처는 젊은 시절에 성형수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원래도 전처가 자기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긴 했거든요. 쌍꺼풀은 기본으로 했고요. 코도 하고 턱도 깎고 심지어 입술에도 필러인가 뭔가를 집어넣었더군요. 거기에 20년이라는 세월까지 더해지자 전 남편이었던 저도 전처를 몰라보게 된 겁니다. 경악스러운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처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다시 제게 접근했던 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그리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같다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처에게 아직도 미련이 있다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전처라는 걸 알게 되자 당혹스러운 한편으로 좀 기쁘기도 했거든요. 이 여자도 아직 날 못 잊었구나. 내가 그리워서 돌아온 거구나 하는 마음에 말이죠. 하지만 어둠 속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진실은 그리 달콤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처는 저 말고도 연락하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살펴보니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저보다도 더 오래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 남자가 유흥 관련 단어를 자꾸 쓰고 호칭도 누님 하더군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전처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딱 봐도 정상적인 연인 관계 같지는 않았어요. 사진첩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는 전처에 비해 한참이나 어린 외모였고요. 눈이 아플 만큼 화려한 옷을 입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호스트 같은 밤일에 종사하는 남자 같더군요. 전처가 저와 이혼 당시에 만나던 남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새로 사귄,
글쎄요, 뭐 이걸 사귄다고 표현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고 있는 남자 같았습니다. 따로 호스트나 만나는 주제 왜 나한테 정체를 숨기고 접근한 걸까? 도무지 전철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곤이 자고 있는 전철을 깨우려다 문득 전처가 통화 기록을 일일이 녹음해 놓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호스트 놈과 나눈 통화부터 들어봤는데요. 저질스러운 내용이 대부분이라 그냥 꺼버리려고 했는데 개중 한 통화 내용이 귀를 잡아챘습니다. 호스트 놈이 전처에게 돈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걸로 시작하는 통화였죠. 아이 누님, 지난달 외상은 도대체 언제 갚을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가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요? 내가 누님 믿고 외상까지 긁어준 건데 요즘 나 보러 오지도 않고. 왜 그래요 진짜? 미안해 자기야. 내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나 싫어진 건 아니지? 그치? 뭐 내가 돈 때문에 누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근데 가게에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누님이 와서 돈을 안 써주니까 내 순위도 자꾸만 떨어지고. 이대로는 나 가게 잘릴지도 몰라요. 말했잖아요. 내가 올해까진 이 일로 돈 벌어서 빚을 다 갚아야 누님이랑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나라고 뭐 좋아서 이 일 하겠어요? 다 누님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들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 알죠? 알지. 내가 자기 마음도 알고 지금 상황도 알고 다 알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실은 나 요즘 전남편 다시 만나고 있거든. 네? 누님 전남편이요? 그 사업 망해서 거지됐다는? 응, 그랬는데 이 인간이 참 용하지. 글쎄 재기에 성공해선 떵떵거리며 살고 있더라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얘기했지. 근데 괘씸하게 나한테 연락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위자료라도 주긴커녕 입을 싹 닫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전남편을 다시 만난다고요? 돈 때문에? 전남편도 다 알아요? 아니, 이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 심지어 내가 지 전처라는 것도 모른다니까. 물론 내가 얼굴에 손도 좀 대고 이름도 바꾸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까지 몰라보나 모르겠어. 그래도 잘 됐지 뭐. 이 인간 내가 아예 다른 여잔 줄 알고 지금 푹 빠진 상태거든. 이대로 좀 만나주는 척 하다가 돈 뜯어내려고. 잘만 되면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자기 가게 빚도 다 갚고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나만 믿어. 더는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서 파일을 꺼버렸습니다. 끌어오르는 배신감과 충격에 사지가 덜덜 떨리더군요. 그 와중에도 증거는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녹음 파일을 제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처의 핸드폰은 바닥에 던져버리고요. 급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전처를 깨웠죠. 당신 일어나봐! 얼른 눈 떠보라고! 갑자기 왜 그래 상현씨?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엉겨붙는 전처를 보고 있자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전처를 획 밀쳤는데 힘 조절을 못한 걸까요? 전처가 그대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전처도 잠이 확 깼던가 봐요. 비명을 지르면서 저를 째려보더군요. 상현씨 왜 이래요? 아프잖아요. 고작 그걸로 아프다고? 어디 더 아프게 해줄까? 저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전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전처의 뺨을 연거푸 2대 때렸죠. 그러자 전처가 뺨을 감싸주면서 두 눈을 커다랗게 떴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당신 미쳤어? 왜 자다 일어나서 사람을 때리고 그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너! 한혜숙이! 도대체 언제까지 네 정체를 감추려고 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등신 같아 보여? 저는 이슬을 악물며 전처의 본명을 외쳤어요. 그러자 전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긴? 네 목 뒤에 있는 점이랑 화상 자국 보고 설마 했는데 신분증 보니까 알겠더라. 주민번호가 똑같아서. 나 찾는 새 가방까지 뒤진 거야? 누구 맘대로? 지금 그게 중요해?
넌 얼굴까지 싹 갈아엎고 이름까지 바꾼 다음에 나한테 접근했는데 내 돈 뜯어내려고? 전처는 당혹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글쎄 눈에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했다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애초에 정체 숨기고 당신 만난 건 맞아.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때 당신이랑 접촉사고 났을 때 차에서 내리는 당신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나인 걸 말할까 했는데 당신은 날 전혀 몰라보는 눈치길래 굳이 긁어 부스럼이다 싶었어. 우리가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당신이랑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될 줄은 나도 미처 몰랐다고. 말하려고 했어. 몇 번이나. 근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그렇다고 당신에 대한 내 마음까지 의심하지 말아줘. 우리 다시 만나고 좋았잖아. 제가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대단한 연기였어요. 정말 배우를 했다면 대성했을 팔자더군요. 제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자 자기 거짓말이 통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전처가 다가와 슬그머니 제게 안기려 들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야.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또 어머님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지쳐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운명 아닐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개소리 하지 마! 애초에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야반도주 했던 게 누군데? 난 당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걸 걷어차고 도망간 건 당신이야. 내가 사업 실패해서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었어도 당신이 이렇게 돌아왔을까? 어?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당신은 날 어디까지 나쁜 여자로 만들어야 속 시원하겠어? 당신이 지금 사업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나도 화장품 가게 운영하면서 아쉽지 않을 만큼 팔고 있다고. 내 진심을 돈 때문이라고 매도하지 마. 참나, 그런 여자가 호스트 가게 외상 하나 못 갚아서 빌빌거려? 제 입에서 호스트라는 말이 나오자 전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호스트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잡아뗄 작정이야? 이래도! 저는 바닥을 굴러다니던 전처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까지 듣고 있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죠. 그 호스트 놈과 자신의 악랄한 음모가 담긴 대화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전처는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만해! 그만 끄라고! 이래도 날 사랑한다는 둥 끝까지 개소리 짓거릴 작정이야? 어? 이건 그러니까 그냥 한 말이야. 다 허세라고. 이 호스트가 먼저 나 좋다고 쫓아다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몇 번 만나준 것뿐인데 자꾸 돈을 요구하잖아. 심지어 가게로 불러다 술을 잔뜩 먹이고 어마어마한 외상값까지 달아놓고. 몰랐는데 이게 다 이놈들 수법이라고 하대? 내가 술을 먹은 건 사실이니까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돈을 주자니 그 금액이 좀 커야 말이지. 사실 요즘 내가 지금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 가게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어린 놈 앞에서 돈으로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 만난 걸 일부러 좀 과장하고 곡해해서 허세 부린 것뿐이야. 그뿐이라고. 입만 번지르르 해선 그딴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믿어줘 여보.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언제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진짜라고. 그 호스트 놈이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사랑한 건 당신뿐이라고. 이혼 후에도 나 한시도 당신 잊어본 적 없어. 전처는 울며불며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더는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소름만 끼치더군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2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전혀 다른 사람인 척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말이죠. 한 씨도 그 끔찍한 여자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밤의 기억도 할 수만 있다면 전부 도려내고 싶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전처는 허둥지둥 다가와 절 말리며 애원하더군요. 여보,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제발 흥분하지 말고 이리 앉아봐. 응? 내 얘기도 좀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얘긴 이미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어. 더 있어봤자 그 간교한 현올림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나 계속 해대겠지. 당신은 날 2번 배신한 거야. 그걸 알기나 해? 사업망에서 빚더미에 앉은 남편 버리고 혼자 튄 주제에 어떻게 정체를 속이고 다시 접근할 생각을 해? 어떻게 꽃뱀처럼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짐승도 당신처럼 끔찍한 짓은 안 저지를 거야. 여보,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매달리는 전철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죠. 그 사이에 전처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이 왔지만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몸도 만신창이가 된 걸까요? 그 뒤로 사흘을 내리 알아누웠습니다. 온몸에 열이 끓어올라 일도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밥도 물도 먹지 못하고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죠.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죽을 배달시켜 억지로 입에 약과 함께 우겨 넣었죠.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대로 전처 때문에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과거 전처에게 배신당한 뒤 오기로 도끼로 재기에 성공한 것처럼 또 한 번 정신 바짝 차리고 앞만 보며 나아가야 할 때였죠. 전처의 연락처는 그냥 수신 거부해 뒀습니다. 전처가 한 짓이 괘씸하긴 했지만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서 그냥 그쯤에서 멈추려고 했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까 고민하기도 했는데 과거에 그래도 부부로 살았던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인연을 끊고 다신 안 보고 사는 것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전처도 양심이 있다면 더는 제게 연락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뻔뻔한 여자였습니다. 글쎄, 저희 집까지 찾아와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글쎄, 위자료를 달라지 뭡니까? 뭐? 위자료를 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생각해봐.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날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생각까지 했었어. 그때 썼던 일기가 있어서 증거도 다 남아있다고. 이걸로 고소하면 법원에서도 당신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한다고 판결 나올걸? 근데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딱 5천, 아니 1억만 주라. 당신한테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1억만 주면 나 두 말 않고 사라질게. 다시는 당신 앞에 안 나타날게. 1억이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당당하게 달라 요구하는 그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진흙탕 싸움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도 지난날 전처의 잘못을 끄집어냈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위자료 달라고 할 입장이야? 애초에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야반 도주한 게 누군데, 그건 증거 있어? 내가 그때 다른 남자랑 바람났다는 증거 있냐고. 뭐? 내 앞에서 순순히 이실직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증거? 전처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역시나 그 간교한 혀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더군요. 그건 그냥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거짓말했던 거야. 만나는 남자는 무슨, 나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근데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다고 둘러댄 거였지. 소설 쓰고 있네.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뭔 소설을 쓴다고 그래? 나 진짜로 만나는 사람 없었다니까?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사람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전처한테 그깟 1억 위자료를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돈도 많이 벌면서. 너 같은 쓰레기한테 10원 한 장도 아깝지. 좋아. 증거. 20년 전 일인데 당연히 없지. 근데 어떡하지? 내가 다른 증거는 갖고 있거든.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면 제 앞에서 20년 전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노트북을 꺼내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내뒀던 전처와 호스트놈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죠. 설마 제가 그걸 따로 빼돌렸을 줄은 몰랐나 보죠. 득이양양하던 전처의 얼굴이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당신 이건 대체 언제 가져간 거야? 남의 핸드폰을 막 뒤져서 이렇게 멋대로 가져가도 돼? 억울하면 고소하든가. 나도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 나이 먹도록 호스트에 빠져선 빌빌대는 당신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하는 짓이 괘씸해서 말이지. 당신이 나 속이고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던 거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사기죄로 당신 깜빵 가. 알기나 해? 그래서 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거 없지. 어디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줄까? 저는 그대로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러자 전처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리더군요. 여보, 진짜 왜 그래? 설마 진짜로 경찰서 갈 생각은 아니지? 그치? 이거 놔! 그리고 왜 자꾸 여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래도 부부로서 같이 살았던 세월이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어. 주변에서 당신 결혼 잘했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냐고. 내가 잘 나갈 때 잘해준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내 옆에 없었어.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내 옆을 떠났다고. 기억 안 나? 마지막까지 당신 붙잡았던 건 나였어. 근데도 당신은 매정하게 나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러자 전처가 또다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응?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근데 그렇게 당신 떠나고 나서 나도 후회 많이 했어. 그때 만났던 새끼는 나 책임질 것처럼 굴더니만 얼마 안 가 다른 년이랑 바람나서 떠나버렸고. 나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세상이 너무 무정하고 차가워서 그때 알았어. 그동안 내 인생의 찬바람을 다 당신이 막아주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못 견디게 그리웠어. 근데 지은 죄가 있어서 차마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야. 당신이 돈을 목적으로 나한테 다시 접근한 거 몰랐으면 그 말을 믿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 나 다시 만나고 어떻게 했는데? 아니, 우연히 다시 만난 거긴 해. 그 차 사고도 의도적으로 낸 거지, 그치? 그건 그런데 당신 다시 만나면서 나도 기분이 이상했어. 다시 당신하고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이대로 모른 척 재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여전히 당신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다만 내가 몰랐던 것뿐이라고. 웃기고 있네. 네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겠지. 내가 여전히 돈 없이 빌빌거리고 있었으면 넌 나한테 접근하지도 않았을 거야. 내 말이 들려? 제 말에 전처는 입술을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긍정의 대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런 전처를 보고 있자니 새삼스럽게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차라리 솔직하게 다 말하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지. 그럼 내가 예정 때문이라도 등신같이 지갑 열어줬을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지. 당연히. 근데 내가 그래도 한때는 당신이랑 살붙이고 살던 부부였잖아. 당신이 한번 정떼면 다신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겠어?
당신이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내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으면 빌려줬을까? 절대 아닐걸.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다 잘못했지. 그건 맞지. 근데 당신도 결혼 생활 내내 나한테 잘못 많이 했잖아.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이혼할 때도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헤어졌어. 왜? 그땐 당신이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털이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나 돈 좀 줘. 제발.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나 실은 사채빚도 있단 말이야. 그거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나 정말 죽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제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당장 내 앞에서 꺼지기나 해. 안 그럼 진짜 경찰서 가서 너 콩밥 먹일 거니까. 제 협박에 아내는 울다 말고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더는 자기의 애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는지 꼬리를 말고 사라졌죠. 실제로 경찰에 정말 신고를 할까 고민도 했는데요. 이미 제가 손을 더 보태지 않아도 전처의 인생이 나락인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모든 걸 다 잊고 전처와 얼른 연을 끊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처와 헤어진 뒤로 한동안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찮게 겹지인을 만나 근황을 전해들었지 뭡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참 힘들게 살고 있더군요. 만나던 그 호스트 놈과는 당연히 진작에 헤어졌어요. 지금은 골방에 혼자 살면서 식당 일 하는 걸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하대요. 몰랐는데 성형이라는 게 젊을 때야 아름다움을 유지시켜줘도 나이 먹으면 더 큰 부작용이 온다고 하더군요. 전처도 그걸 피할 수는 없어서요. 그 곱던 얼굴이 흘러내려 아주 흉측해졌다 하대요. 또 살도 많이 쪄서요. 지금은 남자를 꼬시긴커녕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아서 외롭게 살고 있다 합디다. 한때 제 몸과 마음을 다 줬던 여자인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업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이 나이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보기엔 뭐 주책이라면 주책일 수도 있는데 사랑 앞에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 더는 새로운 사랑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전처에게 오죽 크게 당했어야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가급적이면 집에만 있고요. 심리상담센터도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올해 들어 마음을 좀 새롭게 먹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도 못 담근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얘기 아닙니까? 무엇보다 100세 시대인데 평생을 혼자일 걸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고 무서워서 말이죠. 누구라도 만나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마침 인연이 다 좋은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분과 평생을 함께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봄날이 찾아와 행복합니다. 부디 제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